안녕하세요. IDC 강사 권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축의 박수 한번 볼까요?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셨을지 느껴져요. 지금 이렇게 열광을 갖고 계속 꾸준히 오시는 분들 계시는 걸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 해드릴 내용은 데이터와 IDC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 건데요. 데이터를 우리 사장님 데이터를 들어보신 적 있죠? IDC에 대한 모르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를 담는 곳을 데이터 센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가 이 4차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짧고 굵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덕분에 감사하고 고마우고 행복합니다. 이걸 매일 가슴에 품고 또 누군가에게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데이터와 IDC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폼이 생성되는 시기예요. 자, 1차, 2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프라인이 현실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열심히 모아서 내 거를 구축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물질 시대에 소유를 하고 자원이 풍족했던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온라인 가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컴퓨터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보나 공유를 하고요. 관계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 디지털 트랜스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의 온라인 가상이 아날로그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는 다시 현상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우리 현실에 쓰여지는 거죠. 계속 가상에만 두리뭉실하게 있으면 그거는 막연해요. 그러면 전문가들만 쓰고 우리는 실제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아날로그 트랜스폼이라고 어느 교수님이 명칭을 했고요. 이 두 가지를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읽어집니다. 이게 산업으로 나아가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형성화되고 이것을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가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4차 혁명의 융합 현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부분과 전체의 자기 조직화로 만들어져요. 부분이 조직화로 가는 과정인데요. 세상적으로 볼까요? 현실은 오프라인이죠. 그럼 가상은 뭐죠? 온라인으로 가고 이것이 융합이 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 해서 O2O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현실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가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융합이 되는 과정이고 사업은 제품을 볼까요? 서비스가 융합이 돼서 PSS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장을 볼까요? 생산하죠. 현실에서 생산해서 하는데 가상세계에서는 가상 속에서는 생산을 하는 게 아니죠.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해서 우리가 또 통용화하고 사회적은 개인주의였던 거예요. 네. 가상세계가 이루어지면 집단이 돼요. 집단이 되어서 집단지능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단어를 쓰는 교수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보면은 의미가 점차적으로 호모 파베르라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그 다음에 가상은 재미, 호무, 로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재미를 쓰는 인류가 탄생된다고 해서 재미가 붙은 호모 로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융합했더니 인간과 재미를 융합하면 게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보편적으로 뭐로 나가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안에 게임이 엄청나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는 게임이 없었나요? 게임 안에서 우리가 했지만 이 게임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워드 안에서 그냥 창 안에서만 서로 소통 정도까지 왔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율동도 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관계에서 물물 교환까지 하는 관계까지 가는 거죠. 산업을 보면 대기업의 플랫폼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가상은 롱테일 응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이 되면 개방 플랫폼 생태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하나의 데이텀이라는 자료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는 우리가 책상 하나로 보면은 그냥 여기서 통으로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죠.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자칠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의 교실, 뭐 학원 이렇게 뭔가가 집합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집합이 되기 전에 이 자료라는 것이 뭉쳐야 돼요. 근데 그 객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그냥 객체예요. 우리가 뭐 숫자, 기호 이런 건 다 객체예요. 근데 1 더하기 2는 3이야 라고 하면 이미 합체가 되고 그 수치가 합산이 돼서 또 다른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더 쉽게 제가 응용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홀론이하고 이멀전시라고 해서 홀론은 부분이 전체를 반영한다. 이 뜻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뭐예요? 귀죠. 이건 손. 이건 뭐죠? 척추. 이거는 아리까리하죠. DNA. 이 모두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인체가 되죠. 네, 멋진 오빠 하나 올려놨어. 잘생긴 오빠 하나. 이 둘의 관계가 개체가 이멀전시, 부분이 전체가 되는 거야. 이걸 데이터가 기라는 것은 사람의 데이터에 속해 있는 거죠. 이거 일부분이야. 이게 없으면 뭐 살죠. 기 하나 없다고 죽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것은 속해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이 전체로 통일되면서 하나의 개체가 돼요. 하나의 단체가 돼요. 자, 이건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의 부속품들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이렇게 많은 줄.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만드는데 뭐 이게 초기 때는 뭐 몇 박 며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산업화가 발전하면서 점점 한 1.6시간, 2시간 이 안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부속품을 하나하나 조합을 해서 멋진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나 이 차 갖고 싶어요. 이 둘이 합쳐졌을 때 개체가 전체를 이루는 그런 거를 데이터의 모습이 전체를 이루어지면 상품화가 되거나 뭔가 쓰여지는 거죠. 완결체가 되는 그 과정.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데이터를 잘 모아서 과연 어디다 쓸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터는 왜 이 4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됐을까? 한번 아시는 분?
데이터가 왜 이 4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을까요? 네.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업이 발전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1차 산업에 산업 발전이 생겼고 점차적으로 농기구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2차 산업 때 석유가 발견이 되죠. 석유의 원유가 원유로서는 어때요?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가공하고 분리하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화학약품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약 속에도 그게 들어있는 게 있어. 나는 바셀린이 그렇게 처음에는 기름 성분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좀 찝찝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화장품에 바셀린 많이 들어가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비싼 화장품이 된답니다. 고급 화장품이. 그래서 21세기에 왜 원유인 석유가 아주 귀한 자체냐면 원유를 이렇게 발견한 나라 같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어때요? 그 나라가 부자로 살죠. 부자로 살죠. 그리고 강대국이다 보니 이 발언권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뭔가를 발언권이 세다 보니 다른 강대국들이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원유 하나가 그 나라를 전체를 살리는 파워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21세기의 데이터가 원유라고 했죠. 그 원유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리조나에서 만들어진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그 먼 20년 전부터 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수익이 엄청 났을까요, 여러분? 안 나죠. 마이너스예요.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지금도 데이터 센터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게 많죠. 의외로 초기 때는 국가와 정부, 병원에서 많이 쓰기 시작해요. 데이터를 제일 많이 써요, 우리 데이터를.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그걸 담는 데이터 센터를 한번 구성 요소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운영 요소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이더라고요. 이 전체를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축소시킬게요. 안정성, 신속성, 확정성, 일관성, 가시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안전성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전성이 얼마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안전한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안전해야만 가능한지 점차적으로 보는데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뭘까요?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돼.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덥다. 따뜻해야 돼. 많이 난다. 따뜻해야 돼요. 시원해야 돼. 예, 시원해.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필수 요품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 발생이 너무 심각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뭘 많이 써요? 냉각기. 그 기능이 환경에 굉장히 중점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앞으로는 키워드가 얼마나 냉각 기능을 많이 자연과 융화돼서 쓰느냐, 전기를 얼마나 덜 쓰느냐, 이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키워드인데 이 데이터 센터를 쓰다 보니 전기를 많이 써서 열 발생을 하고 그럼으로써 많이 문제가 되고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데이터 다 나는 거. 그러니까 여지껏 모아놓은 데이터가 소멸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전문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리던트라는 구성 요소를 하는데 타이어 제일 위에
밑에 보면 이거 타이어 1번 이게 초기 작업돼요. 이게 1단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냐 4단계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뭐 가용성이라 하는 건 이걸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고 데이터를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가 키워드인데 뭐 크게 별 차이 안 나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별로 차이 안 나요. 이게 높으면 좋긴 한데 근데 제일 키워드는 뭐냐면 연간 다운타임이라는 건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누수가 나지 않게 해주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연간 1단계, 타이어 1단계에서는 연간 28.8시간의 다운타임이 평균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이 타이어 2에서는 연간 22점 정도의 시간에 다운이 돼서 보수하는 데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하는데 뭐 28시간하고 22시간이니까 6시간 정도인데 뭐 그거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연간 타이어 3이면 연간 1.6시간으로 확 줄어요. 28시간, 2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아주 고성능 기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간 0.4 정도의 평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 발생이 거의 없죠. 근데 요번에 자 주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골라신 거 들어보셨죠? 그때 핸드폰 쓰셔보신 분 계시죠? 저 하루 반나절에서 이틀 정도 굉장히 버퍼링 거였어요. 잘 안 되고 안 열리고. 그리고 막 뉴스가 떴죠? 카카오 골랐다. 근데 이제 뉴스는 뭐 불이 하나 났어 하는데 굉장히 대응을 잘하는데 대응하는 방법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불이 났어. 그래서 렉이 한 2개 정도밖에 불이 안 났대요. 그래서 그 얘기 불이 난 거를 빨리 해결하는데 순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중간 책임자들은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원 장치 중에 뭐 렉에 불을 끈다든지 뭐 이렇게 서버마다 이렇게 불을 끄는 게 있는데 전원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생각에 문제가 크게 날 것 같았는지 그분의 마음은 저도 몰라요. 전체 전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가 다 다운된 거예요. 그 어느 한 부분, 그 한 부분에 대한 그걸 확 내렸으면 거기서 잠깐 유지하고 백업 시킨 거 가지고 충분히 꺼내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내리는 바람에 뉴스 기사에서 이 전문 업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카카오에서 얘기했으면 변명이려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타 기업 데이터 센터가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는 것을 얼마나 이 전문 그라운드에서 이걸 관리하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순발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끊기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송하고 보내고 받는 데서도 문제지만 그 불탄 렉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이미 손실이 갔어요. 손실이 갔어요. 이게 데이터 센터가 백업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는 데가 있고 구축이 아직 미흡한 데가 너무 많아서 미래 사업에는 또 다른 시스템, 백업 시스템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기 잠깐 총무님 오세요. 총무님 빨리 오세요. 내가 이거 안 넘어가면 돌려주세요. 이게 데이터 센터,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의 사진인데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일까요? 네. 믿어주세요. 안 믿어지는 우리나라요. 이렇게 넘어오죠? 어떻게 이렇게 멋진 걸?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각광받은 자연과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우러졌다 해서 굉장히 좋은 예시로 나온 한국
춘천각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춘천각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지만 진짜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진짜. 그 데이터 센터니까 막연하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이너스가 났다는데 왜 이걸 자꾸 만들어내야 되죠? 앞에서 내가 지금 살짝 비춰드렸는데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 저장 창고 같은 거예요. 데이터는 보이지 않죠. 잡히지도 않죠. 이걸 라면 박스에 담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창고에 담아놓을 수가 없어. 기기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계속 그걸 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거대한 이 하이퍼스케일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 상면 땅이 좀 넉넉한 지역들이거나 환경 조건이 맞으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계속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를 점차적으로 만들어가. 그러면 기업만 좋잖아. 개인 난 뭐가 좋아? 아니면 그럼 큰 기업들만 만들어야지. 뭐 자꾸만 내가 만 자산이 한 30억 있어. 데이터 센터 만들 수 있나요? 힘들어요. 만들려면 뭐 또 준비 어떻게 하겠죠. 요만한 고목가게만하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의외로 이만한 사이즈만 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한 70억, 100억 이 정도 들어가요. 근데 내가 그런 기회나 내가 소기업이면 그런 기회나 가치가 없다면 이건 또 부의 창조가 또 극대화되죠. 있는 자들의 먹이사슬로 넘어가는 시대가 돼. 그것을 다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데이터 센터를 변화시키는 핵심 화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업 해야 돼.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데이터 센터에 그 내용물을 어디다 백업한다고 해요. 어딘가에 또 복사본이 하나 있는 거죠. 복사본이 하나 있어 존재해서 그거를 유지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단어에서 느껴지시다시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다가 이걸 백업을 해서 보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된 걸 잘 정비한 다음에 다시 클라우드에서 백업해서 또 동일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데이터 센터에 집중된 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에 더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럼 클라우드가 백업만 하는 사업인데 또 다른 사업가들에게 또 이슈가 되는 역할이 뭐냐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대 사업? 내가 가진 데이터를 제공해서 쓰게 해주고 그거는 썼으니 어떻게 해요? 사용료를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쪽 게 필요해. 그러면 저에게 그거를 잠시 임대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쓰고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다시. 그렇지만 끊임없이 내가 가진 데이터는 나만이 존재하고 이쪽이 가진 건 이쪽만 간직한다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 센터의 과부하 상태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변화하면서 사업 간의 이익, 그게 점차적으로 변해서 어떻게 개인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기회 가치는 누가 갖게 되느냐? 선택한 사람만 갖겠죠. 그게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내가 어떻게 운영해? 그래서 사이드 사업으로 엣지 클라우드 사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를 같이 운영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대를 해주냐? 아야스, 파스, 사스라는 이 단계가 있어요. 아야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큰 이렇게 뭐지? 이 빈 공간에 제가 임대를 하러 들어옵니다. 내가 무슨 업을 하든 뭐 학원을 하든 요리업을 하든 하러 와. 근데 이 빈 공간을 주인한테 얻어요. 그러면 이 아야스의 서비스를 임대를 받는데 거기다 내 거를 뭔가를 저장을 하겠죠. 내가 책상을 사서 놓고 뭐 브라운관을 사서 놓고 선풍기 놓고 막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주인이 임대를 할 때 어떻게 빈 공간만 임대를 했으니 빈 공간만큼의 임대료를 받겠죠. 그러면 두 번째 파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책상까지 있는 곳을 나는 임대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책상까지 왔으니 뭐 이렇게 브라운관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다 뭐 테이블 좀 더 준비하고 부족한 걸 또 임대하겠죠. 그 다음에 사스 같은 경우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어서 저는 뭐만 필요하다? 사람들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조건을 갖췄냐? 내가 그걸 계속 만약 이거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1년 보통 1년 계약하시는 건 2년 계약이 평균이에요. 2년 동안 내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임대료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전기료 내야죠. 밥도 먹어야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기법으로 아야스, 파스, 사스의 기능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저 빈 공간을 한 달만 임대할게요. 뭐 파스를 일주일만 쓸게요. 그리고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 뒤에 나는 더 이상의 임대료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편리성이 엄청난 거죠. 내가 뒤에 책임져야 될 게 줄어드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더 커지고 뭐 디카스에도 이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가 점차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축소되고 아주 거대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앞으로 가봐. 뒤로 됐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내부를 이렇게 보면 사용자의 직접적인 활발한 관리가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컴퓨터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런 플랫폼을 다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금융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죠? 콘텐츠,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통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다시 어디로 쓴다? 다시 임대를 하는 거예요. 태블릿 같은 뭐 컴퓨터, 노트북 이런 데다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뭐죠? 그 우리가 쓰게 되면 비용을 지불 안 하죠. 비용 지불 안 하고 쓰죠. 네. 그렇다고 생각했죠. 인터넷 매달 2, 3만 원씩 내시지 않나요? 인터넷 비를 내고 있습니다. 뭐 무료로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완전 무료는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우리는 네. 공짜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주소창이 뭘까요? 읽어보실까요? HTTPS 이런 프로토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어왔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좀 더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좀 더 부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걸 창조해요. IPFS라는 프로토콜을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플래터니 파일 시스템, 혀도 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으로 이제 전환하되 왜 그렇게 했냐? 이 IPFS를 쓸 때 이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HTTP는 중앙 집중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문제가 뭐냐? 보안성과 안전성 문제가 도출돼서 해킹을 자주, 옛날에 해킹 많이 들었죠. 요즘 해킹 소리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못 들어요. 많이 보강된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 아직 우리가 HTTPS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해킹 문제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디도스 등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없어지면 다시 착구하는 데서 비용 문제에서 엄청나게 생성되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 용량의 한계점이 있어요. 속도도 느리고요. 대용량 시 트래픽 발생을 합니다. 트래픽 경험해보셨죠? 왜 빨리 안 보내주는 거야? 왜 빨리 이게 안 보내지는 거야? 뭐 이러죠. 받지도 주지도 못하게 느려지는 이게 트래픽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랩스사가 후안 베넷이라는 대표께서 오늘 만들죠. 2014년 5월에 설립을 합니다. 그때 ICO의 최대 투자를 받아서 전 세계에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기술자, IT 기술업자들을 모으고 전 세계에 유능한 분들을 모아서 이 투자를 받으면서 만들어내요. 기술자를 통해서.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파일 중앙화 분산형 파일 시스템을 2017년 8월에 만들어내요. 자, 14년, 3년 동안 투자 받아서 그때 뭔가를 이뤄냈죠. 이거를 만들어낸 게 IPFS의 프로토콜 기능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렇게 위해서 이 IPFS를 만들어낸 거, 기존도 잘 쓰고 있는데 왜 IPFS를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 있죠? 저장된 데이터 용량의 한계점이 있다. 여기 문제점을 다 보강한 거예요. HTTP가 가진 문제점을 다 보강을 하면서 그렇다면 거기까지 끝나느냐? 그러면 이 중앙 집중식이면 내가 저번 날 시간에 어떤 분이 얘기해 줬죠.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면 관리자가 누구예요? 저 혼자 모든 걸 관리하죠. 돈이 이 사람은 얼마 있고 이 사람은 얼마 찾아가고 다 알아. 근데 탈중앙화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다 감시, 관리, 모든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쓸데없이 시간 들여가면서 내가 관리 감독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IPFS에 그게 함께 해주세요, 일해주세요 해서 보상으로 파일코인을 연계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파일코인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IPFS의 결제 및 보상 코인으로 도입을 하면서 높은 확장성과 효율성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가 HTTP라는 이 프로토콜을 언제까지 평생 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제기돼서 그걸 점차적으로 IPFS라는 프로토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지금 계속 기업들이 계속 바꾸고 있어요.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처음에는 HTTP 기능을 썼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IPFS 기능으로 지금 넘어가고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영화 보는 그거 뭐죠? 그 핸드폰으로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 거기가 초기에 HTTP를 쓰다가 문제 제기를 하긴 하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혜택을 주자 해서 IPFS 기능으로 지금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내부는 이렇게 멋져요. 되게 멋지죠? 되게 깨끗해. 이렇게 하나씩 이게 렉이라고 이렇게 캐비넷처럼 생긴 걸 렉이라고 하고요.
이 중간에 서랍처럼 생긴 이거를 서버라고. 그리고 이 사이에 전선이 다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을 쓰겠다. 그러면 나는 요만큼 2칸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때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이 안에다 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AI가 점차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모은 거를 딥러닝, 얘가 어디다 써야 될지 분석하고 분리하고 저장하고 삭제시키고 삭제시켜서 그 문제를 자꾸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만들어요. 그것을 클라우드와 또 연결해서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 자동차, 스마트워치, 뭐 게임 어떤 거에도 다 유기적으로 쓰게끔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지금 쓰는 모든 기능들이 데이터 센터가 없이 갑자기 데이터만 운영해서 될 일은 아닌 거죠. 데이터 센터에 어찌됐든 저장을 해야 그 가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아주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왜 이런 가정까지 왔는지 보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이유를 보게 되는 거죠. 웹 1.0 시대에 우리가 산업이 이제 구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컴퓨터를 보면 웹 2.0 시대는 어떤 가능성까지 열렸었냐면 서로 소통하지는 못하고 보기만 해요. 우리 초기 때 컴퓨터 문서를 막 확인하고 보는 거 외에는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거기에 답글 정도 조금 다는 정도? 이 정도에서 자, 웹 2.0 시대는 뭐예요? 클라우드가 생기고 모바일이 많이 활성화됐죠. 우리가 핸드폰을 쓰니까 모바일이 많이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소통해요. 읽었어. 내가 네이버에다가 그 문장에 내가 답을 하죠. 아, 이 글은 너무 좋아요. 나 거기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 하고 막 글을 쓰기도 하죠. 거기다가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내 영상을 올려서 뭔가 수익 창조도 조금씩 하기 시작해. 아주 좋아. 이런 기능까지 웹 2.0이 우리에게 사회적 문화와 능력을 주기 시작해. 그래서 웹 3.0으로 넘어왔을 때 웹 2.0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도움이 됐어. 그런데 웹 3.0으로 가야 하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웹 3.0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어디서 들어봤죠? 이게 우리 알토가 아카데미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런 게 디테일하게 작은 것 같아도 솔직히 뒤에 큰 내용들을 더 오픈하면 이 앞에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웹 3.0은 앞으로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기능. NFT 들어보셨죠? 네. NFT는 막연한 뭔가의 가상현실에 뭔가가 있나 봐. 뭐 조금 더 아는 분은 그림을 사고 팔더라. 뭐 이 정도. 근데 그거는 그냥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림을 사고 파는 건 그냥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더라까지 보이는 거예요. 자, NFT를 왜 해야 되냐? 여기 써있죠? 소유권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유튜브를 제가 하나 잘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유튜브 관리자가 내용을 들어봤어. 그런데 이거 뭔가 정치적인 문제거나 뭔가 정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야. 그래서 내려야 된다고 자기들도 어딘가 지시를 받겠죠. 그래서 나한테 통보를 해요. 이거 차단할 겁니다. 당신 내용은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삭제합니다. 그럼 나는 0.2 시대에는 어떻게? 일명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 발언권 없이 당해버려요. 근데 웹 3.0 시대에는 NFT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을 입혀요. 그걸 입힌다. 번호를, 저작권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안 됩니다. 제 거거든요. 제 거를 당신이 왜 감히 뭐 이런 거 있잖아. 제 거니까 정리해도 내가 정리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들이 아무리 지어지를 해도 내가 내리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고 세상에 알릴 수 있고 소유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돼요. P2P 개인 간의 거래. 아까 그랬죠. 클라우드에 제 데이터를 저장해서 저도 거기에 합당한 거래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고 회사는 내 걸 씀으로써 수익 창조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 웹의 발달이 산업의 가장 큰 중요한 가계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한번 내가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변동성,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핸드폰, 온라인, 유통망이 너무 빠르게 전개되죠. 핸드폰을 창시한 분이 이거 개발자가 누구시죠? 돌아가신 분. 애플 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뭐 시작은 뭐 무전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이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지만 그분은 나이가 젊지 않잖아요. 그죠? 젊진 않은데 이걸 많이 활성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활성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누굴까요? 신세대. 지금의 MZ세대? MZ세대. 그들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새로운 인류라고 표현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핸드폰이 딱 손에 쥐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기능을 다 활성화해서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 덕분에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 덕분에 우리도 그 기능을 더 활성화해서 쓰고 있어서 그들에게 많이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 상황의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게 다인 것 같지만 내일이면 또 달라져.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그다음 복잡성. 인간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맞죠? 남녀노소 나이가 애기부터 뭐 3살 기어 나가서 손만 꼼짝 걸치 시작하면서 핸드폰을 만져. 그들이 쓰고 또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안 쓰나요? 아파서 누워있어도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다양한 관계, 인간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데이터는 끊임없이 많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현상이 뚜렷하지 않고 판별하기가 어렵다고. 이거인 것 같았는데 또 이거. 오늘은 이거인 것 같았는데 내일은 이거. 계속 변해요. 산업도 사람도. 내가 옷을 맨날 검정 정장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검정만 입어야 된다고 했던 내가 한 몇 개월 아니 1년만 지나도 유행에 의해서 나도 변하잖아. 그것처럼 자꾸 뭐해. 이건 정답이 없다라는 거. 뭐하다는 건 정답을 내릴 수 없다. 변화에 그냥 내가 적응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런 데이터를 계속 담으면서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기능인 IPFS의 향후를 전망을 한번 보면요. IPFS는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하드디스크를 공유하여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개인도 이 데이터 센터의 하드디스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한 리소스가 많을수록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IPFS의 기능을 쓰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뭘로 받는다? 파일코인으로 받는 것을 후안 베넷에서 그분이
이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향후 인터넷 데이터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데이터 센터들이 IPFS의 주소창을 쓰던 거를 HTTP를 쓰던 것을 IPFS로 다 전환하고 있어요. 기능.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해킹 안 되고 탈중앙하기 때문에 누구의 개인의 감독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4차 산업의 발전해 가면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흐름에 잘 맞춰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유익하셨나요? 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